장례식에서 만난 아빠의 두 번째 가족. 1장. 뜻밖의 조문객들. 2월의 차가운 바람이 장례식장 입구를 스쳐 지나갔다. 78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영정 앞에는 끊임없이 조문객들이 찾아왔다. 장남 민석은 상주석에 앉아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를 반복했다. 둘째 딸 수지는 눈물을 훔치며 조문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아버지, 정말 갑자기 가셨네요. 친척들의 위로가 이어졌지만 가족들의 마음속 슬픔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던 아버지였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향하시던 뒷모습, 자식들, 학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시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장례 이틀째 되던 날 오후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세 사람이 들어섰다. 70대로 보이는 여성과 40대 남성, 그리고 30대 여성이었다. 그들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민석은 그들이 아버지의 지인이려니 생각하며 지켜보았다. 그런데 절을 마친 여성이 일어서더니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고인의 가족입니다. 장례식장이 순간 얼어붙었다. 조문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고 수지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민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고인의 가족입니다. 장례식 둘째 날 오후 갑작스러운 세 사람의 등장과 우리는 고인의 가족입니다라는 선언 이후 조문객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소문이 번졌다. 저 여자 예전에 공장에서 일하던 분 아니야? 아니야, 그분은 벌써 돌아가셨다던데. 친척들은 모여 서로 확인도 안 된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수지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간신히 진정시키려 했지만 어머니의 손은 끊임없이 떨렸다. 민석은 침착해 보였지만 심장이 요동쳤다. 아버지가 정말 이런 삶을 살아오셨다고? 그는 조문객들을 밖으로 안내하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가족끼리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가족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최준혁은 민석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드러냈다. 마치 상속전쟁의 상대를 이미 결정한 사람처럼. 의장. 두 번째 가족의 주장. 70대 여성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다. 제 이름은 최영자입니다. 저는 고인의 법적 아내였습니다. 그녀가 내민 서류는 혼인신고서 사본이었다. 민석이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날짜는 25년 전 아버지의 서명이 분명했다. 이게 무슨...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와 결혼하셨을 때가... 저도 압니다. 중혼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법적으로 제가 먼저 신고한 배우자입니다. 옆에 서 있던 40대 남성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제 이름은 최준혁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고 이쪽은 제 여동생 최지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지난 20년간 양육비와 생활비를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정당한 상속자입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 비틀거렸고 수진이 황급히 부축했다. 친척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당장 나가세요.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입니까? 수진이 소리쳤지만 최영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도 슬픕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유산분할 협의가 필요합니다. 민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펼쳤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됐다. 일단 장례는 마쳐야 합니다. 그 후에 이야기하시죠. 최영자는 혼인신고서 외에도 작은 노트 한 권을 내밀었다. 노트 곳곳에는 아버지가 보낸 편지,
송금 내역을 직접 기록해둔 흔적,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까지 끼워져 있었다. 저 사람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닙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억울함이 묻어 있었다. 상황이 그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영자의 말투에 미묘한 확신이 있었다. 민석은 그 말투가 신경 쓰였다. 마치 아버지의 사정을 우리보다 더 알고 있는 사람 같다. 최준혁은 민석에게 박히는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 아버지는 두 집안 모두에게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최소한 저희에게는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 사실만큼은 인정해야죠. 민석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3장. 숨겨진 20년의 행적. 장례를 치른 후 수지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며 휴대폰과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오래된 수첩 하나가 그녀의 손에 들어왔다. 수첩에는 매달 일정 금액의 송금 기록이 적혀 있었다. 받는 사람의 이름은 최영자. 그리고 주소는 서울에서 200km 떨어진 지방 도시였다. 수진의 손이 떨렸다. 이게 정말이야?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달 빠짐없이 송금이 이루어져 있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그 돈이 나간 동안 가족들은 때때로 생활비가 빠듯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오빠, 이거 봐. 수지는 민석에게 수첩과 통장을 내밀었다. 민석은 묵묵히 내용을 확인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아버지가 정말 이중생활을 하신 건가? 두 사람은 아버지의 서재를 더 뒤지기 시작했다.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다. 아버지와 최영자 그리고 두 아이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행복해 보였다. 그것이 더 가슴 아팠다. 우리가 몰랐던 아버지가 있었던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석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서랍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장의 메모를 발견했다. 모든 진실은 유언장에 있다. 미안하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된 오래된 수첩 외에도 수지는 서랍 속에서 이상한 문서 하나를 더 발견했다.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 발행기관은 금성법무사 사무소. 체결자는 최영자와 아버지인 장영도. 수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계약을 한 거지? 계약서에는 상호 비밀 유지, 일정 금액의 정기 지급, 영자의 거주지 보장, 접촉 최소화 등의 조항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숨기기 위한 계약처럼 보였다. 그리고 뒷장에는 아버지가 직접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있었다. 소희를 찾기 전까지 이 약속은 유지된다. 수지는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다. 소희? 누구지? 왜 아버지는 두 번째 가족에게 이런 조치를? 4장. 첫 번째 단서, 유언장 실종 사건.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 후 아버지의 담당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고인께서 3년 전에 유언장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다음 주에 유언장 개봉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유언장 개봉식 날 두 가족이 모두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변호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죄송합니다만 유언장 원본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민석이 벌떡 일어났다.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사본은 있지만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원본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제 사무실에 침입한 흔적이 있습니다. 최준혁이 민석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설마 당신 측에서 훔친 건 아니겠죠? 무슨 소리? 오히려 당신들이 유리한 내용이 있어서 훔친 거 아닙니까? 양쪽 가족은 서로를 의심하며 언성을 높였다. 변호사는 중재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유독 침착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민석이었다. 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냉정하게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다. 일단 각자 돌아가서 정리할 시간을 가집시다. 어차피 유 원장 없이는 법정 상속으로 진행될 테니까요. 민석의 제안에 모두가 일단 물러났다. 하지만 최지은은 오빠 준혁의 귀에 속삭였다. 오빠, 저 사람 뭔가 이상해. 너무 침착하지 않아? 경찰이 도착해 변호사 사무실을 조사하자 변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덧붙였다. 범인은 전문적인 사람 같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정확히 알고 움직였고 제 개인 금고만 노렸습니다. 경찰은 모두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 상속 분쟁 이상의 배경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인의 주변 인물 관계를 전부 조사하겠습니다. 민석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제어할 수 없겠군. 최지은이 민석을 흘겨보며 말했다. 오빠 말대로 뭔가 이상해. 누가 유 원장을 훔쳐갈 만큼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있었을까? 그때 수진이 민석에게 귓속말했다. 오빠 아버지 유품 중에 뭔가 숨긴 거 있어요? 민석은 가늘게 미소 짓고 고개를 저었다. 곧 알게 될 거야. 5장. 장남의 수상한 움직임. 그날 밤 민석은 아버지의 시골 창고로 향했다.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다. 손전등을 켜고 오래된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먼지가 풀풀 날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분명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한참을 뒤지던 민석은 낡은 금고를 발견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가득했다. 편지를 읽던 민석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유 원장만 찾으면 끝이야.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게 될 거야. 전화를 끄는 민석은 금고 안의 물건들을 가방에 담았다. 그리고 창고를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한편 수지는 오빠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오빠는 분명 뭔가 알고 있었다. 너무 침착했고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오빠, 요즘 어디 다녀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일 정리하는 거야. 무슨 일인데 혼자 하세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곧 다 끝날 거니까. 민석의 대답은 항상 모호했다. 수지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아버지의 시골 창고에서 민석이 꺼낸 금고 안에는 김소의 이름이 반복된 서류가 수십 장 있었다. 가족관계 증명서, 실종신고서, 병원 기록, 그리고 김소의 실종 사건 조사 보고서 발행 1990년 서울 남부경찰서. 민석은 보고서를 손으로 꽉 움켜쥐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그녀를 찾기 위해 살았다는 건가?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마지막 목격자 진술이 적혀 있었다. 그 진술서에 적힌 이름은 최영자. 민석의 숨이 턱 막혔다. 아버지의 두 번째 아내였던 영자가 첫사랑의 마지막 목격자라고. 이제 퍼즐이 전혀 다른 모양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6장. 비밀 영상의 등장. 며칠 후 최지은이 긴급하게 모임을 소집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다. 이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제게 맡기신 겁니다. 내가 죽으면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틀어라고 하셨어요. 노트북에 USB를 꽂자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에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다. 여인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두 가족 모두에게 미안하다. 나는 평생 비겁한 선택을 했다. 한쪽을 선택하지 못하고 두 가족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진실은 유 원장과 함께 있다. 유 원장을 찾아라.
그것이 내가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성이다. 그리고 영상이 갑자기 끊겼다. 모두가 당황했다. 왜 끊긴 거야? 편집된 것 같아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뒷부분을 삭제한 것 같습니다. 민석은 영상을 다시 재생했지만 더 이상의 내용은 없었다. 파일을 확인해 보니 편집 흔적이 명확했다. 누가 이걸 편집한 거지? 최준혁이 지은을 쳐다보았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버지께 받은 그대로예요. 그럼 아버지가 직접 편집하신 건가? 모두가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민석의 눈빛은 달랐다. 그는 무언가 깨달은 듯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영상이 끊기기 직전 화면이 아주 짧게 흔들리며 배경의 어딘가에 작은 그림자 같은 것이 스쳤다. 수진이 영상을 다시 확대 재생하며 말했다. 이 부분 사람이 지나가는 것 같지 않아? 최지은이 손으로 입을 가렸다. 아버지 누구랑 있었던 거야? 마지막까지 누굴 만나고 있었던 거지? 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흔들렸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영상 속 그 순간 지나가는 그림자는 자신의 그림자였다.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다. 7장. 충격의 유언장. 결국 경찰 조사 끝에 유언장은 민석의 회사 사무실 금고에서 발견되었다. 민석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다. 설명해 보세요. 왜 당신 금고에서 나온 겁니까? 저도 모릅니다. 누군가 제 금고에 넣어둔 것 같습니다. 변명 같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어쨌든 유언장이 발견되었고 개봉식이 다시 진행되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개봉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변호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게 도대체. 변호사가 유언장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첫째, 최영자 씨와 그 자녀들에게는 향후 10년간 매월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재산 상속은 없다. 최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둘째, 본처와 자녀들에게도 별도의 재산 상속은 없다. 현재 거주 중인 집만 남긴다. 수진이 비명을 질렀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셋째, 나의 전 재산은 김소혜 씨에게 귀속된다. 김소혜? 그게 누구예요? 모두가 서로를 쳐다보았다. 아무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변호사가 덧붙였다. 고인의 메모에 따르면 김소혜 씨는 40년 전 실종된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내는 충격에 휩싸였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판이었다. 유언장의 마지막 문단 끝에는 기묘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모든 재산과 기록은 김소희에게 귀속되며 그녀의 후손이 이를 이어받는다. 단 후손이 진실을 밝힐 능력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변호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준혁은 비웃었다. 능력? 진실? 이건 완전히 주술서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자 민석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그 죄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향한 건지 유언장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민석을 주시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8장. 마지막 폭로, 진짜 가족은 누구인가? 며칠 후 민석이 모두를 다시 소집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다.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희는 아버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석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제 생모입니다. 모두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아니 양모가 입을 가렸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김소희와 사랑에 빠졌고 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김소희는 출산 직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녀를 찾았고
죄책감에 저를 떠나보낼 수 없어 어머니와 재혼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가족은? 그것도 아버지의 외로움과 죄책감이 만든 또 다른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세 개의 가족을 짊어지고 살았던 겁니다. 민석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저는 10년 전부터 김소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찾아냈죠. 하지만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그제야 모든 걸 정리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럼 유 원장은? 맞습니다. 법적으로 김소혜 씨에게 상속되지만 그녀가 사망했으므로 그 재산은 직계존속인 제게 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걸 계산하신 겁니다. 최준혁이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사기극입니까? 당신이 처음부터 계획한 거잖아. 아닙니다. 저도 최근까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메시지를 따라가며 알게 된 거예요. 민석은 책상 서랍을 열고 한 장의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저와 김소희의 친자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갈등이 허무하게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민석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아버지는 결국 내가 찾길 바랐던 거야. 그는 DNA 결과지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지. 서랍 깊숙한 곳에는 또 다른 봉투가 있었다. 그 봉투에는 네 번째 진실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진짜 막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민석이 자신이 김소희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자 모두 충격에 빠졌지만 그는 더 큰 폭탄을 꺼내들었다. 김소희의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미확인 사고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했습니다. 그는 책상에 한 장의 문서를 내려놓았다. 사망 원인 재감정 의뢰서 타살 가능성 있음. 방 안의 공기가 확 달라졌다. 타살? 수진이 얼굴을 질렸다.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말기 암 진단을 받은 뒤에야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소희의 죽음에는 가족 중 누군가가 연관되어 있다. 최영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 내가 왜 그런. 민석이 서류 하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1990년 경찰 조사 기록. 최영자 마지막 목격자. 그리고 진술 불일치로 재조사 필요라는 메모.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의심했습니다. 당신이 김소희를 찾아와 어떤 일을 벌였는지. 최준혁과 지은은 경악했다. 엄마 정말이야? 영자는 손을 부르르 떨었다. 난 그날 그냥 그녀가 아버지를 붙잡고 울던 걸 봤을 뿐이야.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가방에서 네 번째 진실이라고 적힌 봉투를 꺼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천천히 찢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사진. 김소희와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그 뒤편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는 최영자의 얼굴. 날짜는 김소희가 실종되기 불과 이틀 전. 방 안에서 비명이 터졌다. 수지는 엉엉 울었고 최준혁은 엄마를 붙잡고 흔들며 외쳤다. 엄마,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그러나 영자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석은 천천히 말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깊었다. 아버지의 죽음, 두 번째 가족, 첫 번째 사랑의 실종 모든 것이 이제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9장. 사라진 여성의 그림자. 장남 민석은 유원장 속 이름 한지은 을 곱씹으며 오래된 기억을 떠올린다. 아버지가 생전에 술만 조금 들어가면 지은아라는 이름을 흘리곤 했던 장면이 머리를 스친다. 가족들은 늘 그게 사업 파트너이거나 젊은 시절 친구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민석은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표정이 너무도 복잡했다는 것을.
두 번째 가족의 막내딸 수진이 말한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유 원장에는 전 재산을 물려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없어요. 그러자 민석은 슬쩍 눈을 피한다. 마치 그 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이. 10장. 세 가족의 동맹과 균열. 첫 번째 가족과 두 번째 가족은 처음엔 서로를 적으로 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변한다. 상속자가 아닌 게 확인되자 양쪽 모두 크게 흔들리고 결국 공통의 목표가 만들어진다. 저 한지은이라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두 가문은 마지못해 함께 조사하기 시작하지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드러난다. 혼인신고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버지가 두 번째 가족에게 보낸 송금 이유는? 과거 사업 기록에서 빠진 자금 흐름은 무엇인가? 한지은이라는 여성의 실체는? 그 과정에서 두 번째 가족의 어머니가 의미심장하게 한마디를 던진다. 그 여자 나도 본 적 있어. 아주 오래전에. 순간 본가 가족들이 일제히 고개를 든다. 뭐라고요? 여성은 손을 떨며 말한다. 당신 아버지 그 여자를 정말 사랑했어.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말을 끝내지 못한 채 입술을 꼭 다문다. 11장. 잊힌 사진 한 장. 민석은 아버지의 창고를 다시 뒤지다가 오래된 골동품 상자 속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한다. 흑백에 가까운 바랜 사진, 40년 전쯤으로 보인다.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와 아름다운 여성이 함께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5살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아이. 민석은 손이 떨려 사진을 떨어뜨린다. 이 아이 설마. 그때 뒤에서 조용히 누군가 사진을 집어든다. 두 번째 가족의 큰아들 준호다. 준호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말한다. 형, 이 아이 형 닮았어요. 순간 현장이 얼어붙는다. 민석은 고개를 돌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고를 빠져나간다.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확신이 뒤섞인 감정이 떠올라 있었다. 12장. 폭로 혈연의 비밀. 며칠 뒤 드디어 DNA 결과지가 도착한다. 민석은 혼자 그 결과를 확인하려다 두 가족이 몰려오며 종이를 빼앗아 본다. 그리고 종이에 적힌 문구. 민석 한지은 모자 관계 아닌 민석 한지은 생물학적 무관계. 사람들은 잠시 안도한다. 하지만 다음 줄에서 모두의 표정이 무너진다. 민석고 장영도 아버지 생물학적 관계 없음. 장례식장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침묵이 내려앉는다. 민석이 입술을 떨며 중얼거린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첫째 아들은 60평생 지켜온 가족사에서 하루아침에 밀려나고 두 가족 모두 충격으로 말을 잃는다. 그러나 두 번째 가족의 어머니가 또다시 입을 연다. 그래, 나 그거 알고 있었어. 모두가 돌아본다. 여성은 흐느끼듯 말한다. 그 사람 그 여자를 찾기 위해 나와 결혼한 거야. 그 여자의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한다. 그 아이가 바로 너야, 민석 씨. 민석은 숨을 멈춘다. 가족들도 충격의 말을 잃는다.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인다. 그 여자는 도망쳤고 아이만 남았어. 당신 아버지는 그 아이를 데려와 키웠던 거야. 모두가 민석을 바라보는 가운데 민석은 벽을 짚고 천천히 주저앉는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 맴돈다. 그렇다면 진짜 상속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카메라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비춘다. 아버지 한지은 그리고 어린 민석. 하지만 사진 속 한지은의 얼굴은 민석이 지금껏 알고 있던 그 누구와도 닮지 않았다. 새로운 실루엣이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13장. 파도처럼 밀려오는 진실. 민석은 나는 누구의 피도 아니다라는 아버지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모든 감각이 멈춘 듯했다. 평생을 지켜온 가족 구조가 한순간에 무너졌고
자신은 그 경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두 번째 가족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울었다. 나는 널 버린 죄책감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어. 그래서 너에게 차마 엄마라는 말도 못했어. 하지만 민석은 차갑게 잘라 말했다.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말한 거죠?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늦었고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때 갑자기 변호사가 또 다른 문서를 꺼낸다. 그리고 이건 고인이 생전에 작성한 상속 처리 계획서입니다. 모두가 숨을 삼킨다.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민석에게 전 재산의 80%를 상속한다. 나머지는 두 가족이 협력할 경우에만 분배한다. 결국 아버지는 재산을 빌미로 두 가족을 강제로 묶어놓으려 했던 것이었다. 순간 첫 번째 가족과 두 번째 가족의 표정은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아니, 왜 저 사람에게 거의 다 주는데? 피도 안 섞였는데? 이게 말이 돼? 폭발 직전의 공기가 장례식장을 짓눌렀다. 14장. 의심의 칼끝. 민석은 잠시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간다. 그의 눈앞에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보이고 그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다. 아버지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 순간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린다. 두 번째 가족의 막내딸 수진. 혹시 민석 아저씨가 아버지를 죽인 건 아니죠? 민석은 숨이 턱 막힌다. 뭐? 수진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말을 이어간다. 아저씨밖에 없잖아요. 아버지의 유언장도 알고 있었고 혼자 영상도 접속했고 재산도 거의 다 봤잖아요. 그 말은 불씨가 되어 순식간에 장례식장 전체로 번졌다. 그래. 그러고 보니 이상해. 혹시 독극물 같은 건?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그게 조작일 수도 있지. 갑자기 사람들이 민석을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기 시작한다. 민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말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아버지를 사랑했어. 그러나 이미 분위기는 돌아갈 수 없을 만큼 기울어 있었다. 그때 첫 번째 가족의 큰 며느리가 소리를 지른다. 경찰 불러. 이건 살인일 수도 있어. 순식간에 장례식장은 난장판이 되고 민석은 두 가족에게 둘러싸인 채 진실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15장. 또 다른 증거, 또 다른 함정. 경찰이 도착해 상황을 정리하는 동안 변호사는 조용히 다가와 민석에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넨다. 이건 고인이 죽기 일주일 전에 저에게 맡긴 겁니다. 하필 오늘 장례식 마지막 날에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USB를 꽂자 화면에 아버지의 마지막 영상이 재생된다. 아버지는 이미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 민석아, 난 내가 힘들어질 걸 알았단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남긴다. 그는 침대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간다. 내 죽음에 관해 의심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말한다. 내 죽음은 자연사다. 누구도 의심하지 마라. 장례식장 사람들이 멈춰선다. 그러나 아버지는 마지막에 이상한 말을 남겼다. 그리고 내가 죽기 직전 내 방에 왔던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조심해라. 모두가 숨을 삼킨다. 민석은 말한다. 누군지 언급이 없네. 그러자 변호사는 영상의 마지막 프레임을 멈춰 세운다. 그 짧은 순간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비친다. 어깨가 넓고 몸집이 큰 남성. 그리고 두 번째 가족의 큰아들 준호가 갑자기 긴장한 듯 목소리를 높인다. 저건 내가 아니야. 아무도 그에게 뭐라 말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먼저 부정한 것이다.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 꽂힌다. 민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왜 먼저 자기라고 생각했죠? 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린다. 세 가족의 갈등은 이제 더 이상 상속 싸움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죽음까지 휘말려 들어가는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16장. 지하실의 세 번째 목격자. 은혜가 뒤를 돌아본 순간 좁은 지하실 입구 너머로 흐릿한 가로등빛에 비친 한 남자의 실루엣이 서 있었다. 민석도 아니었고 강도도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찾아왔군요. 결국 여기까지. 은혜는 경악에 찬 얼굴로 숨을 삼켰다. 부드럽고 젠틀한 목소리. 그동안 누구보다도 상식적이고 평범한 일반인으로 보였던 사람. 바로 아버지의 집안일을 도와오던 관리인 박 사장이었다. 수십 년간 집을 드나들며 민석의 일을 도왔던 인물. 겉보기엔 늘 말수가 적고 성실한 중년 남자였다. 여길 어떻게 알았어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 사장은 헛웃음을 지었다. 이 집 구조를 만든 사람 중 하나가 나요.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습니까? 그가 천천히 은혜를 향해 걸어왔다. 묵직한 신발 소리만 지하실의 메아리처럼 울렸다. 은혜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설마 민석 삼촌이 시킨 거예요? 아니요. 박 사장은 흔들림 없이 말했다. 난 이제 어느 쪽 편도 아닙니다. 아니, 처음부터 편 같은 건 없었죠. 그리고는 지하실 안을 둘러보며 덧붙였다. 당신이 찾는 네 번째 진실. 그건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미 누군가는 움직였고 당신이 문을 연 순간 판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은혜는 한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움직였다고요? 누가? 박 사장의 표정이 무너졌다. 그리고 눈빛에는 두려움까지 비쳤다. 민석이 아닙니다. 강도도 아니고 새어머니도 아니죠. 그는 한 단어를 내뱉었다. 당신의 언니 서진입니다. 은혜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언니? 말도 안 돼. 서진 언니는 유원장 사건이 터진 뒤로 계속 병원에 있었는데 박 사장은 고개를 저었다. 병원에 누워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은혜 씨 모르게 아주 오래전부터 움직여왔어요. 이번 사건의 출발선이 서진 씨였다는 사실 아직 모르죠? 은혜는 충격으로 벽에 기대며 속삭였다. 언니가 왜? 박 사장은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서진 씨에게는 당신도 민석도 새어머니도 모르는 아버지의 또 다른 기록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 기록을 본 순간 그녀는 멈출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는 천천히 뒤돌아 지하실 계단을 올라갔다. 곧 알게 될 겁니다. 당신 언니가 왜 이 싸움을 시작했는지. 지하실엔 은혜 혼자 남았다. 심장이 뛰는 소리만큼이나 크게 그녀의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맴돌았다. 네 번째 진실의 주인은 서진이다. 17장. 언니의 비밀 회복일지. 은혜는 지하실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병실 문을 열자 서진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은혜가 느꼈던 미묘한 이상한 기척은 변함없이 존재했다. 은혜가 조심스레 말했다. 언니 나 알아버렸어. 서진의 눈이 천천히 떴다. 그 눈빛은 이전과 전혀 달랐다. 더 맑고 또렷했다. 그래.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은혜는 숨이 멎었다. 언니 말할 수 있는 상태였던 거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난 기억이 다 돌아왔어. 사실 한참 전에. 왜 말 안 했어? 서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기고 간 파일을 내가 먼저 봤어. 유원장도 상속도 민석의 비밀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뭐가 중요한데? 서진은 은혜의 손을 잡았다. 아빠가 처음부터 두 가정을 모두 알고 있었어. 민석도 새어머니도 우리도 아빠는 두 가족을 동시에 지키려 했어. 은혜는 얼어붙었다. 그게 네 번째 진실이야. 아빠가 남긴 결정판이자 우리가 지금까지 벌인 싸움이 얼마나 허무한지 알려주는 증거.
은혜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그럴 리 없어. 아빠가 두 가족 모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아빠는 누구도 버리지 않았어. 문제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쪽들이 서로 싸움을 시작했다는 거지. 그때 병실 문 밖에서 두 사람이 몰래 엿듣고 있었다. 민석과 민석의 어머니. 서진은 그들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들어와. 어차피 이제 숨길 게 없어. 18장. 붕괴 직전의 가족회의. 모두가 병실에 모였다. 서진은 손에 든 USB를 들어 보였다. 이 안에 아빠의 음성 기록이 있어. 두 가족을 모두 지켜주고 싶다는 아빠의 진짜 마음. 민석의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그걸 지금까지 숨겼던 거야? 서진은 냉정하게 답했다. 아니요. 숨긴 게 아니라 적절한 때를 기다렸어요. 아빠의 죽음 직후 공개하면 서로 죽일 듯 싸울 게 뻔했으니까. 민석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지금도 별로 다르진 않은데? 서진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잠시 후 아버지의 목소리가 스피커에 울려 퍼졌다. 두 가족 모두 내 피다. 누구도 버리고 싶지 않다. 내 죽음 이후엔 서로에게 칼을 들지 말아라. 증오 대신 너희끼리 선택하길 바란다. 음성이 끝나자 병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다. 민석의 어머니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만 숨겼지? 왜 난 마지막 순간까지 받아들여지지 못했을까? 은혜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잘못. 민석은 이를 꽉 물었다. 우리 모두 피해자라는 거구나. 서진은 마지막 충격 발언을 꺼냈다. 아빠는 재산을 한쪽에 주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둘 중 누가 더 서로를 이해하는지 보고 싶어 했어.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최종적으로 상속자를 결정하는 건 아빠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내리는 선택이야. 서로를 용서할지 파괴할지. 19장. 선택의 날. 며칠 뒤 장례식장의 마지막 의식이 끝났다. 양쪽 가족은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민석이 먼저 말했다. 나는 솔직히 너희가 미웠어. 아버지를 뺏긴 기분이었으니까. 은혜는 차분히 대답했다. 나도 내가 미웠어. 우리가 모르는 가족을 데리고 나타나서 아버지를 데려간 것 같았으니까.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서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문제는 아빠 때문이 아니라 비밀 때문이었어. 아빠가 솔직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겠지.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난 내 목 포기할게. 은혜와 서진은 놀랐다. 민석은 이어 말했다. 상속보다 이제 그만 싸우고 싶어. 이제 와서 재산 때문에 서로 증오하는 건 멍청한 짓이잖아. 잠시 후 은혜도 한마디 했다. 그럼 우리도 절반 포기할게. 아빠가 원했던 건 서로 죽이는 게 아니니까. 결국 두 가족은 재산을 절반씩 나누되 어떤 특정 개인이 독점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20장. 그리고 남겨진 마지막 기록. 며칠 뒤 서진이 USB를 정리하려다 마지막으로 숨겨진 폴더 하나를 발견했다. 파일명은 단 하나. 사랑하는 두 가족에게 M4A.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아버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하지만 내 잘못이 너희를 서로 갈라놓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비밀을 선택했고 결국 그 비밀이 너희를 상처 줬구나. 마지막 부탁이다. 서로의 삶을 미워하지 말아다오. 나 대신 서로를 지켜다오. 서진은 울음을 참으며 파일을 종료했다. 은혜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민석은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병실 문을 닫았다. 그 순간 모두가 느꼈다.
이 싸움은 승자가 없고 오직 생존자만 남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생존자는 두 가족 전체라는 것. 비밀은 끝났고 증오도 끝났다. 남은 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 두 가족이 서로를 지켜라. 그 말이 그 어떤 재산보다 무겁고도 막장스러운 유언이었다.